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을 넘긴 사람입니다. 아들, 딸 모두 장성에 출가해서 각자 가정 일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오매불망 강아지 같은 귀여운 손자 녀석들 탄생만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죠. 떠들썩하던 집안이 아이들 다 떠나고 남편과 둘만 남자 조금은 허전한 기분도 듭니다만 남편과 함께 조금은 심심한 듯 지내는 지금의 생활도 제법 만족스럽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거치게 될 가정이겠죠. 이렇듯 지금은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남편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날 때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친정이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요. 제 나이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테지만 저희 나이대에 가난하다고 하면 정말로 당장 괜히 걱정을 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유별나게 어려웠던 집안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참 서러운 것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도 서러운데 사람의 마음까지 움츠리게 만든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저 나름대로 당차고 씩씩하게 살아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무시당하는 일에도 이골이 나야만 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나 그리 말랑한 건지 그 정도로 수도 없이 괄시받는 경험을 했더라면 거기에서 오는 상처에도 무뎌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특히나 사춘기 들어 여고 시절의 가난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지금에 이르러서도 문득문득 떠올라 제 가슴을 따끔거리게 할 정도로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서러웠던 상처의 크기가 지금에 와서는 바늘로 따끔 찔리는 정도의 상처가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건 역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겠죠. 제가 서러운 경험 중에서도 굳이 이렇게 여고 시절을 콕 집어 언급하는 것은 그 나이가 같은 일이라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에 정말이지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던 한 여고 동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더 볼 것도 없이 제 가난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 여리던 시절에 그렇게 악랄하게 제게 상처를 줘놓고도 이만큼 나이를 먹어서까지 제 신경을 긁지 못해 안달인 동창이었어요. 네 주제에 이런 데도 다니고 야 너 참 출세했다. 오는데 경비가 안 막디? 여긴 대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같은 게 들락거리도록 내버려두고. 3살 버른 여드간다더니 말 고약하게 하는 그 못돼 먹은 심보는 이렇게 늙어서까지 변함이 없구나.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래서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린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까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이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보살처럼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마음 수양이 아직 한참 부족한 모양인지 저런 태도를 그냥 넘기지는 못했고요. 제가 저런 괘씸한 동창생 만행에 어찌 대응을 했을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만 제가 겪은 일들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정말로 가난했어요. 말 그대로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집안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도 자식만큼은 주렁주렁 줄줄이도 낳아댔습니다. 저 역시 그 없는 형편에도 제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때문에 간신히 학교 다녀와서는 동생들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 역시 그분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으니 그 살아오신 인생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 친정 부모님들은 새끼야 낳아놓으면 삿입에 거미줄 치고 살기야 하겠나 하고 생각하는 다소 무책임한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님들이었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비슷하신 연배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담백에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낳아놓으면 알아서 먹고 살 길 열릴 거라 생각하는 부모들이 딸자식 교육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저 밑으로 줄줄 딸린 동생들 챙기며 살림 건사할 말 그대로 살림 미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주 애정이 없지는 않을 테니 맏딸인 저에 대한 애틋함 정도는 있으셨겠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애틋함이 어린 나날에 가난하지만 책임져야 할 것들만큼은 이미 넘쳐 흘렀던 버거운 제 인생에 크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도 더 손을 탄 큰누나 큰언니에게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며 매달리는 동생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어린 제가 감당해야 할 몫치고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딸이라고 학교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는 심각한 남존여비 사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그런 집안이 없는 것도 아닐 시기였습니다. 차라리 제가 공부 욕심이나 없었다면 오히려 마음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공부에 소질도 있고 흥미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봤자 책 펼 공간은커녕 바글바글 동생들 몰려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다 전기세 아껴야 한다고 일찍 불 끄고 누워야 했으니 집에 돌아가 공부할 시간 같은 건 바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최선의 방법은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성행하는 시대는 아니었으나 저 때라고 이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죠. 비록 지방이라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다는 보습학원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있는 집 자식 중에서는 방학을 틈타 용돈벌이 하러 내려온 이 지역 출신의 명문대생들에게 과외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저야 당연히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깜지가 되도록 빽빽하게 공부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과서 빼앗기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었어요. 동네에서는 항상 부모님 일 돕고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와중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던 저를 칭찬해 주시는 어르신분들도 종종 계셨죠. 김 씨는 참 자식복도 많아. 저 집 큰아들도 그렇게나 머리가 좋다던데 큰 딸내미까지 공부를 그리 잘한다지? 자식들 공부 잘한다는 말에 크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기분이 좋아 입가를 실룩거리면서도 제가 공부에 크게 관심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런 면이 더 심했어요. 계집애로 태어났으면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 배워 일찍 시집 가주는 게 부모 돕는 일이야. 계집애가 머릿속에 든 거 너무 많아도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지 좋을 거 없어. 지금 당시 제 또래인 여학생들한테 이런 소리 했다가는 아마 찍소리도 못하고 몰매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억울한 소리도 부모 말이라고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름을 꾹 눌러 참아야만 했던 것이 제가 자랐던 시절이었어요. 저라고 저리 딸 자식을 내리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인 아버지에게 어찌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지 않는 이상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자식된 입장에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식은 천하의 불효자식에 상종 못할 인간 취급까지 받았으니까요. 비록 옳지 않다 생각하더라도 부모 말에 반기를 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습하며 자랐던 저였으니 원치 않더라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며 자랄 수밖에 없었죠. 이만큼이나 나이를 먹고 자식을 둘이나 키워내고 나니 부모로서 그분들이 아주 이해가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떤 생각으로 그리 사셨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배운 것 없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살며 그저 몸 부서져라 이렇게 자식들 굶지 않는 것만이 부모가 할 도리라 여기며 당장의 하루하루에 급급해 살아가시던 분들이셨습니다. 내 자식의 미래나 성장 가능성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당장 당신들부터도 그리 잘하지 못하셨을 테고요. 저처럼 부모님 원망할 일들을 많이 겪고 자라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어차피 제가 한마디 건넨다고 그분들 사고방식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 자식을 낳아야겠으면 정말 한둘만 낳아서 당신들도 고생 좀 덜 하시고 자식들도 좀 덜 고생시키라고요.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죽어나갈 정도로 일을 하면서 왜들 그렇게 애들은 많이도 낳았는지 그것만큼은 이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이지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그나마 이 한숨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를 엇나가지 않게 간신히 붙들어준 것이 바로 저희 친정 오빠였습니다. 제 위로는 유일한 형제였던 오빠 역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참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장남만큼은 잘 되어야 한다는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진 옛날 사람들이었던 친정 부모님 때문에 저처럼 공부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분들 입장에서도 당시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에서 그나마 앞길이 필만한 가능성은 오빠 하나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온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오빠 똑똑한 걸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 총구석에서는 수제로 불리웠던 오빠였습니다. 학비 낼 돈조차 부족해 항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께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던 것 또한 그런 오빠 머리가 원체 아까워서였겠죠. 아무리 지방의 소도시 인근 출신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역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잘 사는 집안일수록 자식들 교육에는 더 열과 성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집안의 지원을 받는 유복한 집 집안 출신 학생들을 제치고 언제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오빠였어요. 고작 학사금 낼 돈도 없는 가난한 집 아들에게 1등을 빼앗겼다고 하니 그 있는 집 부모들도 어지간히 부하가 치밀러 올랐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일어난 형편에서도 한 번을 삐끗하지 않고 언제나 수석을 차지하던 오빠였으니 주변에 저희 오빠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름 제 고향에서는 유명세가 자자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공부머리는 오빠를 닮았는지 저 역시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외에 공부할 자투리 시간조차 내기 어려웠음에도 항상 성적을 잘 받는 편이었습니다. 비록 오빠만큼의 수재는 되지 못해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는 되지 못했으나 적어도 제가 있는 학급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악자같이 공부를 했던 것도 오빠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야,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너나 나나 고생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우리가 이렇게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야. 없는 집안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그저 공부밖에 없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도 아버지 어머니 사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 나라고 형편이 다른 게 아니니 큰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빠가 가르쳐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 모르는 것들 봐줄게. 힘들고 피곤하다고 공부 쉽게 놓지 말고 오빠 도움 꼭 받고, 알았지? 일찌감치 부모에 대한 기대를 접은 오빠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로 아래 여동생인 저 역시 그러기를 바랬고요. 그나마 오빠하고 같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모님의 눈총이 조금은 덜했기에 저 역시 오빠 곁에 붙어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현실의 절망에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면 아마 지금 누리고 사는 것들의 절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리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이시지만 저를 저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단연코 오빠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제게 있어서 오빠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지 여러분도 이해가 가시죠? 오빠는 제 유일한 손익 형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혈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습니다만 오빠에 비할 바는 아니었기에 그런 저희 둘을 비교하며 은근히 제 신경을 긁으려고 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제게 별로 타격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제게 있어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오빠를 추켜 세우는 것이 오히려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정도였죠. 제가 굳이 저희 친정오빠에 대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그 동창 때문입니다. 저를 거렁뱅이 취급하며 그렇게 괄시하던 그 여고 동창이 바로 제 친정오빠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오빠야 워낙 지역에서는 유명인사나 다름없었고 똑똑한 머리뿐만 아니라 외모도 제법 준수한 편에 들었기 때문에 또래 여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의 여고 동창이었던 이주미도 그중 하나였죠. 그 동창의 집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지였습니다. 가진 건물도 여러 채였고 주변 땅 3분의 1이 그 집안 소유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가진 집안이니 당연히 교육에도 열을 올렸습니다만 이즈미 위에 오빠 둘을 포함하여 그 집 자식 셋 모두 공부에는 조금도 소질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위에 오빠 둘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얼굴 좀 반반하다는 아가씨들 중 그 집 아들들 괴롭힘을 당해보지 않은 여자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여자 버릇이든 손버릇이든 안 좋기로 소문나 있었죠. 그런 뒷소문들이 돈으로도 수습이 안 되는지 그 집 아들들이라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죄다 혀를 찢찢 차실 정도였어요. 집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식 새끼들이 전부 개차반인걸. 집안 재산 믿고 이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놈이 도박이며 뭐며 손 안 댄 데가 없다잖아. 에이 더러운 세상. 하필이면 그런 놈들이 또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는.
그래도 하나 있는 고명딸이라고 집안에서 어지간히 싸고던 게 아닌 모양인지 제 오빠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주미라고 성품이 그리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고 시절 이주미의 성적은 거의 꼴등에서 한두 계단 위에서 겨우 놀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다들 그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살살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뒤에서는 죄다 이주미를 가르켜 꼴통소리를 했죠. 가진 건 집안 돈뿐이고 스스로 읽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주미 입장에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이 제 머리 하나 믿고 우등생 소리 듣는 저 같은 학생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주미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쉽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학급이 갈려서 직접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주미와 같은 반이 되며 제 인생도 덩달아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제가 앉은 자리 부근에 별다른 용건이 없어도 괜히 한 번씩 지나다니며 실수인 척 툭툭 건드리는 것 정도는 아주 예사였어요. 참고서 살도는커녕 학교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제게 유일한 교재나 다름없는 교과서였습니다. 이주미가 그렇게 시비를 걸듯 치고 다닐 때마다 필기하던 교과서가 지저분해질까봐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주미도 그런 식으로 툭툭 건드리다가 제가 성질이라도 한번 내면 그걸 꼬투리 삼아 저를 못살게 굴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수는 아니었죠.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트집 잡으려 드는 이주미의 고약한 성미야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빌미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즈음 들었던 한 재수없는 소식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야, 이주미 쟤 이후에 오빠한테 관심 있다고 했다가 아예 없는 사람 취급당했다며? 그 옆 학교 전교 1등 말이야? 아, 쟤 주제에 그래도 보는 눈은 있는가 보네. 네, 감히 그 이주미 주제에 잘난 제 오빠한테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볼 거 하나 없어도 집안에 돈은 있으니 쥐뿔도 없는 집안 잘난 아들 정도는 쉽게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희 오빠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사가 아니거든요. 이주미처럼 노력도 하지 않으며 집안만 믿고 까불고 다니는 인간들은 저희 오빠가 딱 혐오하는 부류였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저희 오빠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감히 이주미 같은 게 제 오빠와 같이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여고 시절이었으나 이주미의 악명은 이미 유명했거든요. 본격적으로 2차 성징이 시작된 중학생 시절부터 이미 그 지역 인근 논다 하는 불량한 남학생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던 이주미였어요. 어차피 공부는 애저녁에 텄고 집안 돈으로 떵떵거리며 양아치나 다름없는 남자애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떠받들여지는 기분에 취해 살았겠죠. 그렇게 함부로 놀아놓고 감히 우리 오빠한테 찝쩍거릴 생각을 하다니 불결하기도 그렇게 불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제에 보는 눈은 있어서 졸업할 무렵에는 저희 오빠 같은 남자를 찍어 넘기려 들다니 그 시커먼 속내가 뻔히 보여 더더욱 괘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워낙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혹여나 오빠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떠본 말에 오빠 반응이 아주 칼 같았습니다. 뭔 만날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걸 만나. 그게 이 근방에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만 들어도 불쾌하다 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참다 정말 대차게 이주미를 망신을 준 모양인지 은근하던 이주미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부 좀 한다고 거지 새끼들이 콧대만 높아가지고는 그래봤자 대학 다닐 돈도 없는 것들이 평생 우리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이나 할 주제밖에 못 되면서. 처음에는 이주미의 악의가 담긴 말을 들었을 때 저게 정말 미쳤나 싶었습니다. 집안 가난하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공부로 저를 찍어 누릴 수 없으니 그 열등감에 제 가난을 걸고 넘어지며 꼬투리 잡는 인간들은 제법 많았을지라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가난을 언급하며 천민 취급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공부 잘한다는 게 제법 좋은 방패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딱한 제 집안 환경이 오히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딛고 일어서는 기특하다는 감정으로 승화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집안딸이 대놓고 저를 찍어서 거지 취급을 하고 있으니 주변 반응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뒤에서 쑥덕거리던 것을 이주미가 저를 앞에서 면전에서 무시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마 이주미가 저렇게까지 날뛰기 시작한 것은 저에 대한 열등감도 있겠지만 제 오빠에게 무시당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자기 보기에는 쥐뿔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같은 것들이 머리 좀 좋다는 이유로 공부 못하는 자기를 깔본다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학교도 아니고 온 동네 어른들이 수재라고 칭송이 자자한 저희 오빠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목표물은 제 눈앞에 보이고 그래도 저희 오빠보다는 만만한 저였겠죠. 한마디로 저는 무방비 상태로 이주미 앞에 놓인 샌드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맞췄다. 어쭈, 피해? 제 수준과 별다를 바 없는 무리와 시시덕거리며 미제의 캐러멜을 제 머리통에 맞추며 즐거워하는 이줌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릴 정도로 폭력의 수위가 심각한 학교 폭력 수준이랑 비교하면 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겐 그런 상황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줌이 무리는 대놓고 휘바람까지 불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고 나머지 학우들은 그런 이주미에게 찍혀 저 대신 괴롭힘의 대상이 될까봐 교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다들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애들이라고 이주미 집안에 대항할 정도로 잘 사는 집 자제들도 아니었고 이주미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친구들 마음이야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그 넓은 교실에 수많은 학우들이 있는 가운데도 나 혼자 외롭게 남겨졌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어요. 야! 네 뒤통수에 맞은 거 네가 주워 먹어. 이거 우리 아빠가 미국 갔다가 사다 주신 캐러멜이라는 거야. 너 같은 게 언강생실 구경이나 해볼 일이 있겠냐? 나 아니면 네 주제에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머리통이나 비벼보겠어? 그러고는 저들끼리 재밌다며 깔깔거리는 이주미 모습이 악마가 있다면 딱 저 꼴일 것 같았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주워 먹으라니 어쩌느니 거지 취급을 하는 그 악마 같은 계집의 머리칼을 죄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아마 이주미 혼자였다면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반패해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성미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편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싹수가 노랬던 이주미 주변에는 이미 불량배가 되었다는 남자들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가 반격했다가는 더 큰 앙심을 품고 저희 오빠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될까봐 사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연년생인 오빠는 당시 대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 집에서야 죽었다 깨어나도 오빠 대학 보내줄 능력 같은 건 없었지만 워낙 그 지역에서 수재로 소문난 오빠였잖아요. 오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은 총 동창회 후원 등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주미 집안이 지역 유지이다 보니 혹시나 저희 오빠 후원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것 역시 고민이었어요. 오빠는 제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잘 돼서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곧장 오빠를 따라 올라가기로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저 역시 제 친정 부모님처럼 가난에 잡아먹힐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오빠만큼의 수재는 아니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줄 만큼의 대단한 후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여기보다는 오빠 곁에서 취직을 하든 공부를 하든 거기에 제 유일한 희망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날이 심해지는 이주미의 폐악을 이 악물고 참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혜연아 엉뚱한 소리 했다가 공부하는 오빠에게 지장이라도 갈까 싶어 이주미에 대한 얘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오빠 성미의 그 고약한 계집애가 이렇게나 여동생을 못살게 구는 걸 알았다면 저희 반을 아주 뒤집어 놓고도 남았겠죠. 그러다 그런 오빠 성미를 알기에 더더욱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여고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주미의 분풀이 상대이자 함부로 대해도 될 거렁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여나 불통칠까봐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죠. 그러니 이주미는 눈엣 가시였던 저를 따돌리는데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그런 이주미에게 간신히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3학년에 올라가며 반이 거의 끝에서 끝까지 갈라진 이유였습니다. 이주미와 저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저희 오빠가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해 고향을 떠나게 된 게 더 큰 이유였을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수재인 저희 오빠 얼굴이 자동으로 떠올랐을 테니 더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 오빠도 주변에서 사라지고 저도 예전보다 얼굴 볼 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니 이주미의 흥미도 덩달아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년간 제가 그 막대먹은 계집애에게 받았던 멸시에 대한 상처가 쉽게 잊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죄다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런 대먹지 않은 인간에게 그런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것이 눈물이 나도록 억울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세상이 제게 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었음을 일찌감치 깨달은 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주미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것 또한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비록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며 저 역시 여고 졸업과 동시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긋지긋한 기억만 가득했던 고향이었기에 떠나면서 아쉬운 기분조차 들지 않았어요. 고향 떠날 때는 두 번 다시 거기 다시 내려가고 싶지도 않을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후 수십 년 동안 고향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하나씩 커가며 주변 대도시로 독립을 해서 나왔고 부모님께서도 일감이 더 많은 곳으로 옮기겠다며 인근 소도시로 거처를 옮기셨으니까요. 그렇게 상처 가득했던 저의 여고 시절은 세월의 한편으로 밀려 잊혀갔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온 지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 낳아 키우며 살아왔죠. 저는 오빠 친구랑 결혼했습니다. 상경한 지 초반에 오빠 자취방에 함께 지내며 오빠 밥이나 챙겨주었는데 그런 저희 집에 자주 들리기에 워낙 오빠랑 친한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엄한 놈이었으면 저한테 그러기 전에 오빠가 먼저 잘라냈을 텐데 오빠가 암묵적인 허락을 한 걸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친정 부모님 밑에서 함께 같이 고생하며 자라서 그런지 오빠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여동생에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허락한 사람답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빠 역시 저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지내고 있었죠. 새언니 되시는 분은 오빠와 같은 학교 같은 과 1년 후배로 저와는 동갑이었습니다. 똑똑한 데다 성격이 꼬인 데가 없고 말이 잘 통해서 시누이와 올케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올케는 유복한 집안에서 부모님 사람 듬뿍 받으며 좋은 교육 받고 자란 그야말로 엘리트였어요.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고생 많이 하고 자랐던 저희 오빠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저런 사람이 우리 오빠에게 어울리는 짝이지 하고 늘 생각했어요. 오빠 부부나 저희 부부나 자식들 다 키워놓고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야 각자 살기가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삐 살다 이제 숨 좀 돌릴 여유가 생기고 나니 그리운 형제만한 인연이 또 없더라고요. 간만에 부부 모임에서 술이 거나하게 올라 오빠 부부를 바라보니 문득 오래전 여고 시절 주제도 모르고 눈만 높아 저희 오빠에게 침을 흘리던 이주미가 떠올랐습니다. 감히 이주미 따위라니 우리 올케의 발 언저리도 못 따라올 인간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피식 비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고모, 왜 그래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올케, 우리 오빠 학교 다닐 때 인기 진짜 많았다? 그 중에서 집안 좀 잘 산다고 웬 꼴통 같은 계집애가 오빠한테 들이댔다가 아주 망신 개망신을 당했다고. 어머,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니까. 고계집애 고개 오빠한테 망신당하고 여간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는지 나를 그렇게 죽일 듯이 괴롭히더라니까. 거렁뱅이니 뭐니 해가면서 말이야. 어머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못돼 먹었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우리 오빠 사수한다고 아주 고생했다고. 어머나, 나도 모르게 내 낭구님 뺏길 뻔했네. 그러니까 올케께서 내 노고를 좀 알아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랍니다. 둘 다 기분 좋게 술이 올라 깔깔거리며 이야기하느라 정작 오빠가 어떤 얼굴인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오빠가 슬쩍 제 옆으로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주미 그 망할 계집애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에휴,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때야 그놈의 계집애 아주 요절을 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지나간 얘기지 뭐. 에이, 못돼 처먹은 거.
그거 그 더러운 성질머리에 어디서 칼 안 맞고 잘 살고 있나 모르겠다. 혀를 ጭ 차는 오빠 말을 들으면서 어쩐지 저도 이주미 인생이 평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돼 먹은 것이 잘 먹고 잘 살지 말았으면 하는 은연중에 제 소망이 담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참 오랜만에 떠올리는 이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뒷맛에 찝찝함을 남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진짜로 이주미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고 졸업하고 근 40여 년 만의 일이었어요. 수십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던 이주미가 며칠 전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던 건가 싶더군요. 너도 참 양반은 못된다 싶었죠. 이주미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호텔 체인의 로비였습니다. 집이 지척이니 투숙을 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 약속이 있어서 나간 자리였어요. 흐른 세월이 적지 않으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으나 먼저 저를 알아본 이주미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걸 보고 아, 그 인간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김우희 아니니? 세상에, 살다 보니 너를 다시 보는 날도 있고 진짜 별꼴이다 얘. 40년이 지나 이제 이주미 역시 장년을 넘긴 나이에 들어섰음에도 어쩜 저 경박스러운 말투만은 예전과 변함이 없는지 꼭 40년 전 그때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질 않습니다. 그런 이주미가 조금도 반가울 이유도 없는 저였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더군요. 그러게 살다 보니 네 얼굴을 다시 보는 날이 다 있네. 저 역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굳이 제가 그럴 이유도 없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예전 그 넓은 교실에 외로이 홀로 앉아 이주미가 던지는 캐러멜을 묵묵히 맞아야만 했던 나약했던 여고생이 더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주미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경박스럽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주변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든 말든 저 혼자 신이 나서 짓거리기 시작한 이주미였어요. 네가 이런데 무슨 일로 나왔어? 이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만데? 네 주제에 손님으로 온 건 아닐 테고. 아, 여기에 청소일이라도 하니? 무슨 즐거운 장난감이라도 생긴 양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즐거워하는 꼴을 보니 저 인간은 영영 글렀다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일 하시는 분들을 어찌 생각하고 이러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사고방식이라는 게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있는 집 딸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진 모르겠으나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이주미 같은 인간 100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이주미야 제 자존심 뭉개겠다고 한 말이었겠지만 말입니다.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너도 볼 일이 있어서 왔을 테니 일 봐라. 그러고는 무시하고 지나치려는 저를 굳이 붙드는 이주미였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인데 이러고 그냥 가. 왜? 청소하는 거 맞아서 여고 동창 보기가 민망스럽니?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먹고 산다고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까봐? 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없이 살아서 고생한다 싶더니 이 나이 먹고도 여간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너. 입으로 안타까우는 척 내뱉어봤자 실실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낯짝이 글러먹은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시다. 한번 거렁뱅이 인생 사는 인간은 끝까지 그러라는 법인지. 제 눈에는 그런 이주미가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 나이를 먹고도 인간적인 성숙함이라고는 발톱만큼도 탑재하지 못한 경박스러운 인간으로 나이만 먹은 꼴을 보니 너무 한심해서 화낼 의욕조차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강산이 4번은 바뀐다는 세월인데 어찌 저 인간만은 저렇게 변하지를 못했을까 생각하니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고요. 그 인간이 굳이 반가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기어코 돌려 세워서 저리 떠드는 데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보다 약자로 보이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재미에 취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여자의 지난 40년 세월을 곁에서 지켜봐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주둥이 나불대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주미를 보며 그래, 고작 그런데 기쁨을 느끼는 인생이라면 계속 그러고 살아라 싶었습니다. 대표님, 내려오셨습니까?
로비의 안내데스크 직원이 말끔한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 이주미의 관심이 잠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대형 호텔의 대표 소리를 듣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젊은 얼굴이었으니 속물 중에 속물인 이주미 입장에서 눈길을 끌지 않기도 어려웠겠죠. 꽤나 있어 보이는 외양의 남자를 바라보는 이주미의 눈길이 선망으로 빛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주미를 생각하면 놀라울 일도 아니었어요. 매너 있게 데스크 직원의 인사를 받아준 호텔 대표라는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윽고 저희 앞에 선 남자가 환한 얼굴로 외쳤어요. 엄마! 엄마라니? 누가? 저를 보고 환히 웃으며 엄마라 부르는 호텔 대표를 보자 이주미 꼴이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 대도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던 여자가 너무 당황해 그럴 정신조차 없었는지 입을 쩍 벌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하마터면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네, 그날 이주미와 마주쳤던 호텔의 대표가 바로 제 큰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오빠 친구랑 결혼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죠. 남편 역시 오빠와 같은 국내 굴지의 명문대학 출신이었어요. 대대로 서울 토박이인 남편의 본가, 즉 제 시댁은 호텔 사업을 가업으로 이어온 집안이었고요. 물론 집안 자손이라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집안 사업을 넘겨주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이시다 보니 아들 녀석 역시 피 터지게 공부해 해외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귀국해 호텔 대표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주미 기억 속에서의 저야 거지 취급해도 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그저 공부나 좀 할 줄 아는 계집애로 저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얼빠진 인간처럼 멍청한 꼴을 숨기지도 못하는 거였겠죠. 이내 제 곁으로 다가온 아들이 늘 그렇듯 상냥한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일찍 나오셨네요? 아직 강의 있을 시간 아니에요? 마침 학교 축제 기간이라서 그 나이 때는 그런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니? 와, 축제라. 저도 대학 다닐 때 생각나네요. 교수님이 일정 일찍 맞춰주신다고 학생들 너무 좋아했겠다. 이어진 아들의 말에 이주미 표정이 더욱 희한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비록 여고 졸업하자마자는 집안 형편 문제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으나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40줄에 이르러 뒤늦게 늦깎이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잊지 못했던 지난날의 한을 풀어낸 저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포기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했던 저희 친정오빠와 뒤늦게나마 제 꿈을 이뤄주고 싶어 했던 남편, 엄마의 꿈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해준 제 아이들과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손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시부모님까지 온 가족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에 전문대의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은 저였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만큼 더욱 스스로를 불살라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해요. 직업의 귀천을 떠나 제 자신에게 있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게 이주미의 하찮은 폐학 정도는 아무런 타격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 삶의 기반을 읽은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를 망신 줄 생각에 저열한 기쁨에 빠져있던 때가 언제였냐는 듯 제 앞에서 쪼그라들어 작아진 이주미를 보니 저는 저 여자가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 사람. 뒤늦게 아들이 이주미를 알아본 것처럼 소리를 치더라고요. 왜,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며칠에 한 번씩 우리 호텔 커피숍에 와서는 차 한 잔 시켜놓고 거의 반나절을 직원들한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며 진상을 떨었어요. 아주 블랙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만간 무슨 조치를 취해도 취해야겠다 했는데. 이주미 성품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저를 보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간혹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텔 투숙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데 호텔에서 지내는 대접은 받고 싶어 가장 싼 곳만 어슬렁거리며 직원들을 쥐잡듯 잡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요. 그렇게까지 해서 대우를 받고 싶은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다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
별것도 아닌 일에 자격지심 부리고 항상 누가 자기 무시하지 않나 눈에 불을 켜고 주변 사람들 닥달하고 자기가 남한테 안 든 건 생각도 못하고 피해의식만 가득한 못난 사람들 말이야. 정확하게 이주미를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후로도 자기 직원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 속상하다며 어떤 식으로 출입을 거절해야 할지 고심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 여자가 두 번 다시 이 호텔에 들락거릴 일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거지 취급하던 김우희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쪽팔려서라도 여기 낯짝을 들이밀지 못할 여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말을 들어보니 그 후로 그 여자가 저희 집안 호텔에서 진상 부리는 일은 다신 없더라고요. 우야, 너 그거 들었냐? 오빠가 슬그머니 전해준 말로 그간 이주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강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나 오빠나 고향 떠나오고 나서 영 그쪽 돌아가는 사정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고 시절에 이주미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괘씸한 마음에 오빠가 오랜만에 고교 시절 동창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이주미 집안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는 워낙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안이 한때는 그래도 거기서 한가닥 하던 집안이었잖아요. 복상 망했단다. 아주 폭삭.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던데 이주미 집안이 그 정도의 부자는 또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 오빠들이 워낙에 개차반이었잖아. 딸 자식 귀하게 여긴다 해봤자 아들놈들이 그렇게 번갈아 가며 사고를 치는데 그거 수습한다고 가선에 몽땅 날려먹은 모양이야. 아니 무슨 사고를 어떻게 치면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린대? 그 집 아들놈이 둘 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기 전부터 도박장에 들락거렸다잖아. 도박은 손목을 끊어놔도 못 고친다는데 그 집안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 그렇게 있는 집안 자식이라고 콧대를 세우며 살았던 이주미인데 집안 꼴이 풍비박산이 났으니 그 뒤틀린 심보에 얼마나 더 자격지심이 뒤룩뒤룩 들어찼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집안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주미 걔는 걔 아비 인맥으로 그래도 좀 있는 집에 시집 보내서 치운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보통 놓은 건 아니었잖아. 나중에 시댁 쪽에서 그거 알고 아주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지. 어떤 집안에서 그런 며느리를 반기겠어? 그건 역시 이해가 갔습니다. 아마 비슷한 집안 수준에 미리 이주미 하고 다니는 행실을 알았다면 사돈 맺을 생각도 안 했겠죠. 그래도 이혼했다는 소리는 없는 거 보니 지지고 볶아도 같이 살긴 사는가 봐. 같이 살아봤자지. 남편이라는 사람도 사업하던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쪽 형편도 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이주미 시집 보낼 때 주변에서 그나마 고명딸 하나는 건졌다고 수군댔다던데 그것도 말짱 도루묵 된 거지 뭐. 스스로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이 집안 돈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유일하게 가진 것을 전부 잃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득 아디 녀석이 제 호텔 커피숍의 블랙리스트 손님이라며 이주미를 보고 혀를 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고작 그런 인간이 된 이주미였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주미에게 무언가 한 것은 없었지만 이미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이주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자기 머릿속에 만든 지옥이 가장 끔찍한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재산 좀 없다고 해서 이주미가 지금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대단한 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성미를 아는 저로서는 이주미에게 이것보다 더 걸맞는 벌도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어쩐지 바늘로 콕 찌르는 듯 옅은 상처로 남아있던 제 여고 시절에 안 좋았던 오랜 기억 역시 스르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고 나니 더는 이주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딱히 이주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해들은 게 없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집안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는 동창이고 뭐고 이주미 아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아나무인으로 굴며 그간 적지 않게 적을 만들고 살아왔을 테니 이주미와 이주미 집안 불행을 기쁨으로 삼았을 사람들 역시 많았겠죠. 인과응보라는 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겪으면 다들 한마음으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안타까워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겪으면 불행한 일에도 위로받기는커녕 주변에서 고소화하는 것. 함께 슬픔을 나누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바로 그게 인과응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유하게 지나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의 결말도 만족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더는 이주미에게 신경을 쓰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 살았으면 싶으면서도 솔직히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산책하며 듣기 좋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저에게 엄마 꼭 제보하라고 할 정도로 막힌 속이 내려가는 사이다 사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첫 기억이 어떤 기억인가요? 저는 바로 아빠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랍니다. 아빠는 자식이 저 하나라서 저를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와 저는 유대감이 남다른 편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제 친엄마가 저를 낳다 돌아가셨어요. 하필 제가 태어난 고향이 오지 산골이라 병원도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대로 우리 아빠를 평생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아빠는 결국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워낙 집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없어서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남자고 저는 여자라서 아무래도 성별이 다르니까 키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저를 할머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시골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서 아빠와 할머니와 셋이 살았어요. 돈을 벌러 아빠가 집을 나가면 할머니와 둘이 나무를 캐서 먹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가 노환으로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를 혼자 키워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아주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네 집에 급하게 저를 맡겼는데 거기서 저는 친척 동생들과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아빠가 우연히 고모네 집에 저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주러 왔다가 고모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모부는 항상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면 일단 지적부터 하고 봤었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너희 아빠에게 가라고 윽박지르곤 했답니다. 하필이면 그걸 아빠가 봤고 그렇게 아빠는 저를 데리고 고모네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트럭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 서울에 가는데 그때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빠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다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고모네 집과 인연을 아예 끊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새벽부터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도 전혀 없이 일하면서 제가 먹을 밥은 꼭 챙겨주었어요. 아빠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어도 어떻게든 제가 굶는 일은 없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서 둘이 살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돈이 워낙 없으니까 옷도 한두 개로 돌려 입고는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3년 내내 신발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놀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그게 당연했고 가난하다고 절대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는 제가 성인이 되면서 그나마 형편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화장실도 제대로 있고 저도 드디어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건 다 아빠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용실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실제로 그때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용실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지금 만나는 남자 없다고 했지? 우리 아들하고 만나봐, 응? 우리 아들이 진짜 잘생겼어.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 나오라고 막 연락도 오고 그랬다니까. 아휴, 아니야. 내가 그냥 나중에 우리 아들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봐.
그러다 어떤 단골 손님이 본인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났던 적이 없어 처음에는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저 손님이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손님의 남편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는 저도 아는 가게였어요. 우리 동네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였고 항상 손님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소문으로는 과일 가게뿐만이 아니고 땅 부자라서 가지고 있는 땅도 많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손님의 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표현하자 원장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유, 근데 수정아, 나는 네가 저 손님의 아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다 좋지. 그런데 워낙 성격이 별로고 그렇게 주위에 여자가 많대. 손님들이 말하길 매일 만나는 여자가 바뀐다고 하더라. 나는 우리 수정이 그런 놈한테 시집 가는 거 못 봐. 바로 그 손님의 아들이 심각한 바람둥이라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문은 단지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많다는 소리에 어렸던 저는 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은 진짜로 본인 아들을 미용실에 데려왔는데 저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모가 무척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여자를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습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서 놀림을 참 많이 받았던 저는 연애하며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늘 외로웠거든요. 그런 외로움을 남자친구가 채워주었어요. 아빠도 제가 연애를 하니까 본인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만났는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떡해? 지금 어차피 오빠랑 나랑 둘밖에 모르잖아. 그냥 지울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데 그냥 지우고 나중에 새로 가지자, 응?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결혼하자. 저때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집이 과일 가게를 크게 하면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빠에게 차마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입덧도 없고 임신 증상이 심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서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몰래 낳고 입양을 보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친구는 본인 부모님에게 말했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남자친구의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 미용실 단골이라 원장님이 밝게 맞아주셨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우리 아들하고 그냥 가볍게 만나라고 했지 언제 임신하래?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아니지. 너 그 아이 우리 아들이 아이 아니지? 아니라고 말하라고. 아파요. 잠시만요. 일단 제 머리 놓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세요? 아파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 아이 임신한 거 맞아요. 제가 무슨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고 하세요?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심지어 다른 손님들까지 말려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겨우 빠져나왔더니 머리카락이 한 무더기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용실을 찾아오셨어요. 와서 저를 욕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용실 원장님은 저에게 그만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하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사정을 다 알면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만 했어요. 무작정 시댁에 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 무려 5번이나 찾아갔는데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문전박대를 5번 당하니 속상해서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시어머니가 하도 제욕을 하고 다니니 아빠도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한 소식을 듣고 아빠는 가장 먼저 제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는 본인이 줄 수 있는 돈이 조금 있다고 통장을 내미셨어요. 어차피 시댁에서 너무 저를 반대해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본인 아버지와 합의를 봤다고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알고 봤더니 저랑 결혼하면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 다니던 대학이 있었는데 노느라 학교에 가지 않아 재적 처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걸고 저는 임신 막달이 되어서야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라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아빠가 준 돈을 간직하고 저는 시댁에서 신혼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두 분이 다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줬으면서도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냥 연애하라고 했지 누가 임신하라고 했냐고 제 얼굴을 보며 계속해서 구박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참 저를 힘들게 했지만 사실 제일 힘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픈 시할머니였습니다. 시댁에는 시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무려 치매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시할머니의 간호를 전부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할머니 개인 간병인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세아가, 이따 우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라. 오다가 식당에 들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심심하니까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놀아줘. 산책하는 것도 잊지 마. 알겠지? 어머니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줘야 해. 집에만 있으면 자꾸 소리 지르고 난리 치리니까 밖에 자주 돌아다녀. 너도 어차피 하는 일도 없으니까 모시고 다닐 수 있지? 임신 막달이라고 집에서 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나오려다 더 안 나와. 시부모님은 매일 아침 저에게 할 일을 정해주셨어요. 미용실에서 일해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용일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저는 오히려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종일 집안일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 고통이었어요. 게다가 시할머니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무려 치매였잖아요. 또 저는 그때 임신 막달이라 안 그래도 가만히만 있어도 숨 쉬는 게 힘들었는데 시할머니를 모시고 밖에 나가고 병원까지 다니려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딱 출산일을 3일 앞두고 몸이 무거웠는데 그날도 시아버지가 저한테 시할머니를 데리고 밖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한눈을 팔면 자꾸 사라져서 제가 혼자 돌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필 출산에 얼마 남지 않아 몸이 되게 무거웠어요. 시할머니는 밖에 나와 신이 났는지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임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이 넘칠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좋은지 유난히 자꾸 돌아다녔어요. 무거운 몸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혼자 붙잡으러 다니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을 봤더니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었어요. 공원이라 운동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넘어져서 배를 부여잡고 있으니 지나가는 분이 바로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배가 아파 끌어안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으로 출산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겨우 출산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야, 너는 네 애가 우선이야, 어? 어머니는 어디다 버려놓고 애를 낳아? 너 때문에 지금 어머니 실종됐어.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 남편 난리 났어. 어머니 못 찾으면 네가 다 책임져, 알겠어? 어? 시어머니는 출산한 저에게 다짜고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회복도 하지 못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기를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아니고 제가 낳은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 실망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할머니를 찾겠다고 그리고 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시할머니를 찾느라 병원에서 금방 나갔어요. 제가 일부러 시할머니를 놓친 것도 아니고 데리고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건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제 옆에는 우리 친정아빠가 열심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한테 수고했다고 먹고 싶은 것은 없냐고 다정하게 묻는 아빠를 보고 눈물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3일을 보내고 퇴원하고 시댁에 갔더니 시할머니가 집에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할머니는 그대로 공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생아를 데리고 시댁에서 조리하는데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출산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신생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저 혼자 돌보느라 안 그래도 잠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도 잠을 못 자는데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다니느라 바빠서 저를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그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지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녔죠.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와 신생아를 동시에 저 혼자 돌보는 것은 진짜 너무 무리였어요. 시할머니도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신생아도 기저귀를 찼으니 종일 기저귀를 몇 개를 갈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저 혼자 감당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몸에 아기띠를 두르고 시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너무 진이 빠졌어요. 오죽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저한테 저도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성한 곳이 없다며 안쓰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 수고를 시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시할머니를 소홀히 돌본다고 구박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편안하게 있으면 우리 엄마를 잘 돌봐야 하지 않겠어? 지금 네 아이 공짜로 키우면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방치하는 거니? 산책을 매일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자꾸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 아버님 죄송해요. 지금 겨울이라 저번에 밖에 나갔다가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거든요. 아직 너무 어려서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어머님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나갈게요. 저 혼자 둘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분유를 타면서 시할머니의 음식을 준비하고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면 바로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오기로 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술 먹고 동네에서 시비를 걸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던 적도 많아요. 아기를 업고 파출소에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갔던 날도 많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가면 경찰이 저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아기를 키우다 어느새 아기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아기 돌 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저는 시댁에서 분가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아기 돌이 다가오면서 우리 친정아빠가 무려 돌반지를 해주셨어요. 출산하고 제가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우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 아빠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아서 그나마 몰래 밖에서 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집에 없으면 시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아빠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칠 때쯤 일이 발생했어요. 돌반지를 받고 저는 기분이 좋아 시댁으로 돌아가서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시댁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다가 시할머니 방으로 가는데 시할머니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셨는지 찾았는데 남편과 제가 지내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갔더니 시할머니가 옷장을 열고 온갖 옷을 다 꺼내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눈을 팔면 이렇게 혼자 온갖 집안 살림을 뒤지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시할머니를 말리는데 순간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서랍은 열려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서랍을 봤는데 돌반지가 없었어요. 급하게 시할머니의 손을 봤더니 돌반지를 꽉 쥐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저한테 주세요. 그 반지 우리 아빠가 우리 아기한테 주실 거예요. 이리 주세요. 네? 안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안 돼. 우리 아빠가 마련한 돌반지라고요. 제가 돌반지를 달라고 하자 시할머니는 거세게 고개를 저으면서 싫어했어요. 어차피 말이 통하는 상태도 아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달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뺏으려고 하자 시할머니는 저를 밀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 시할머니를 잡으려고 저도 따라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할머니는 제가 본인을 쫓아가자 반지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돌반지를 변기에 놓고 내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눈앞에서 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허망한 제 속도 모르고 혼자 실실 웃으면서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순간 눈물이 터져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왜 결혼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건지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빠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막노동해서 번 돈이었거든요. 자기 몸을 혹사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반지였는데 그걸 시할머니가 변기에 넣고 내렸잖아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할머니는 열심히 거실에 있는 화분을 건드렸어요. 제가 우는 시간도 주지 않고 화분에 있는 꽃을 뽑아서 바닥에 뿌리는 모습을 보고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갈 곳은 친정아빠가 혼자 사는 집이라 거기로 갔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자 아빠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주셨습니다. 아빠와 밥을 먹는데 눈물 때문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우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 화 잔뜩 나셨어. 지금은 너무 화가 많이 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를 혼자 방치하면 어떡해. 당신이 힘든 것은 아는데 이러면 안 돼. 뭐? 됐어. 이혼하자.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 우리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마련한 돌반지도 시할머니가 변기에 넣고 내렸어. 근데 뭐? 나한테 지금 시부모님이 화가 났으니 사과하라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지. 나도 당신이 우리 집에서 고생하는 거 알아.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나 졸업하면 분가자고 했잖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기다려줘, 응? 남편이 찾아와서 저에게 시부모님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결혼해서 치매인 시할머니를 혼자 돌봐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어도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서 버티자 시댁은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니까 시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댁은 과일 가게를 크게 해서 돈이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간호할 사람을 찾았는데 복병은 시할머니였습니다. 바로 시할머니가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저는 시할머니가 어차피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했거든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돌보는 것을 맡기고 시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아하고 병원이나 먹는 것도 말로만 챙기고 다 저를 시켰습니다. 방치된 시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제가 더 열심히 돌본 것도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불쌍하고 안쓰러웠거든요. 물론 반지 사건으로 화가 나서 나왔지만 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할머니가 저를 찾는 것은 당연했어요.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저처럼 꼼꼼하게 시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 나중에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고생 많았다고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댁으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한 명 불러달라고 했어요. 적어도 집안일을 나눠서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이 친정아빠는 돈이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빠가 버는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시댁에 있으면 그래도 시아버지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거든요. 다시 제가 시댁에 돌아갔더니 실제로 집안일 하는 아줌마를 한 명 고용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할머니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혼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시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꽤 있었어요. 제일 컸던 것은 바로 시부모님은 아들을 낳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남편과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꾸 밖에서 놀았거든요. 이걸 알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뭐라 하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 더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러면서 저랑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관심이 없어서 딸과 어색할 지경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어요? 너희도 이제 둘째 갖출 때가 됐잖아.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기도 하고 듬직해. 나도 우리 아들 없었으면 불행했을 거야. 아들은 꼭 필요해. 세아가,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둘째도 가져봐, 응? 남편이 집에 오지를 않잖아요. 아이를 저 혼자 만들 수도 없고요.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네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너도 노력해서 우리 아들을 잘 구슬려봐.
원래 남자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니? 노력을 해야 결과도 있는 거야. 시부모님이 너무 대놓고 둘째를 원해서 저는 곤란했어요. 남편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심각하게 입원까지 했어요. 피를 토하고 아예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비가 오갔어요. 저는 어린 딸을 안고 그런 시할머니를 병원에서 종일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제가 손녀딸로 착각할 정도로 열심히 간호했어요. 결국 시할머니는 병원에서 약 2주 입원하고 하늘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호하며 정도 많이 들었는데 속상했어요. 시할머니를 혼자 돌보는 것은 물론 힘들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비록 말씀은 없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시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힘들게 마련한 돌반지를 버렸어도 정이 들었는지 슬펐습니다. 그래서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슬펐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하필 겹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일이 닥치게 되었거든요. 바로 시아버지가 하던 과일 가게에 크게 불이 났어요. 과일은 당연히 다 타버렸고 가게도 홀랑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의 가게뿐만이 아니고 시장에 있는 가게들도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과일 가게가 불에 타서 시댁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거기 터가 좋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벗어나서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과일 가게가 타이로 망하고 새로 연 가게라서 빚도 아주 많았어요. 식당은 백반을 파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아가, 이따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쓰지도 못해. 아휴, 우리끼리 하는데 너무 힘들다. 아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가고 싶어. 식당을 새로 열면서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시아버지와 둘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힘든 일이 겹치니 저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반찬도 계속해서 만들고 시어머니가 무릎이 좋지 않아 제가 식당에서 서빙도 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에 매달려서 식당 일에 매진하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식당은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일 식당이 마감하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시부모님도 고맙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저를 대놓고 괴롭히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취업이 되게 쉬웠던 세대라 남편은 바로 취업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분가였어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면 분가해서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따로 나가서 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님의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고 집안일을 하는 이모님이 그때는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없으면 시부모님이 가장 불편했을 테니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분가 관련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렇게 분가해서 남편과 독립해서 사는데 의외로 초반에는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저는 일단 드디어 해방감이 들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했더니 남편도 점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만족감이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없던 둘째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둘째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가 이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지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남편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둘째도 가지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 독립하면서 시부모님께 지원받는 것도 없잖아. 당신이 이러면 당신 어떻게 살아? 여보,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다 믿어줘. 나는 직장 체질이 아닌 것 같아. 혼자 사업하면서 인생을 배울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되는 장사야. 대학 동기가 같이 동업하자고 했거든.
저는 남편의 말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직장을 몇 년이라도 다닌 다음이면 몰라도 그때는 겨우 5개월을 다닌 상태였거든요. 별로 다니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당연히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그것도 동업하겠다고 하니 제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이 너무나도 센 상태였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위험성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저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것과 관련해서 시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시부모님은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 하겠다는데 아내가 응원은 안 해주고 핀잔을 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으니 한번 믿어보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때 시아버지의 과일 가게가 불에 탄 상태가 아니었으면 저도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으니 허락했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 제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의외로 남편은 사업이 처음에는 꽤 잘 됐어요. 못 믿던 저도 가져오는 금액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꽤 버니까 시부모님도 으스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러게 왜 본인 아들을 못 믿었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불안감이 있어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잠깐 사이가 좋았다가 다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년이 지나자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망해서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까지 돈을 가져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울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동업하는 사람의 보증까지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보다 망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나름 넓은 집으로 이사갔던 우리는 급하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들로 급한 불을 껐는데도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저희는 집을 처분하고 갈 곳이 없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적금을 깨서 남편의 빚을 겨우 갚았어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남편의 사업 실패를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자 아예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종일 방에 누워 있었죠. 심지어 술을 어찌나 마시던지 방에 들어가면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한테 오히려 뭐라 하더라고요. 예, 남자가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달달 볶아?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어? 어? 옆에서 보듬어주고 용기를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여? 그러는 너는 뭐가 그리 잘났는데? 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버거워. 아들 괜찮아? 응?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 응? 엄마랑 아빠가 식당에서 돈 벌어서 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울게. 아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남편은 매일 힘들다고 소주를 물처럼 마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마치 3살짜리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달래셨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저라도 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아기를 편하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시부모님은 매출이 늘어도 보너스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 다시 분가할 목적이라 1원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소주 마시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짜증나서 시부모님에게 말하면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안 그래도 슬퍼하는데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며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어차피 남편이 종일 있으니까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 됐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저는 더 돈을 벌 수 있으니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다른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자 대놓고 서운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기어코 다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버는 돈이 차이가 있었어요.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친정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병원에 자주 다닐 때였는데 아빠가 워낙 몸을 많이 써서 좋은 것이 없었거든요. 특히 어깨랑 허리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병원비를 제가 어느 정도 드리려면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게 필수였어요. 이렇게 돈을 빨리 모아 독립하려고 했는데 망할 남편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아버님이 오시는 거 맞나요? 지금 하원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곧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라 빨리 아무나 오셔서 아이 데리고 가셔야 해요. 네? 아이고, 아마 아기 아빠가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빨리 가라고 할게요. 선생님,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보낼게요. 남편은 종종 술을 마시고 자느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어린이집에서 퇴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하다 중간에 남편 대신 아이를 데리러 가니 일하던 식당에서 눈치를 많이 주더라고요. 남편과 이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옆에서 눈치 없이 왜 자기 아들에게 뭐라 하냐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저는 결국 일하던 식당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지 않으니 저라도 일해야 했어요. 시부모님 백반집에서 다시 일하는데 받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하지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와요. 가게에서 점심시간대라 손님이 많아 매우 바쁜 상태였는데 전화벨이 자꾸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안 받았는데 계속해서 울리길래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가게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빠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더니 의사는 아빠를 데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엉엉 울며 몇 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고비는 넘겼지만 몇 차례 수술이 더 필요해요. 골절도 심하고 타박상이랑 몸이 멀쩡한 곳이 없어요. 뇌에도 손상이 간 것 같고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행히 목숨은 살렸다는 말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병원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나도 비쌌어요. 그리고 이런 대수술이 몇 차례나 더 남았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는 아빠를 보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는 아픈 몸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고 혼자 열심히 사셨거든요. 본인도 가난한 상태였는데 저한테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힘들 때 없는 형편에 모은 돈을 탈탈 털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아빠가 쓰러져서 누워있으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는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안 다친 곳이 몸에서 없었어요. 높은 곳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술이 성공해도 휠체어에 의존함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를 살리고 싶었어요. 일단 살려두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왔더니 시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타박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시아버지에게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아버님, 저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친정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세요. 앞으로 남은 수술도 많아요. 제가 돈 빌려주시면 평생 갚을게요. 아버님 가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우리는 돈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는 우리가 돈으로 보이냐? 매번 돈. 정 급하면 또 다른 가게 가서 일해서 돈 벌던가. 아버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할게요. 아픈 시할머니도 제가 돌봤잖아요. 저 진짜 시댁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하니? 없다고. 내가 미쳤어?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 법이야. 인생이란 게 때가 있다고. 줄 돈은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선뜻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다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절할 줄은 더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도 시부모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제가 치매 걸린 시할머니를 무보수로 돌보고 시댁 가게에서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것이 미친 듯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했으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친정아빠의 병원비가 걱정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필 남편 사업이 망해서 모은 돈이 진짜 아예 없던 터라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사채업자에게 빌리려고 해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돈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너무 슬프게도 친정아빠의 병세는 나빠졌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호흡도 거세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호흡을 못했어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니 죽어가는 아빠를 그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남편에게 울면서 소리치자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조금 빌렸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그 돈으로는 수술은커녕 입원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아빠는 수술을 앞두고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가 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저를 혼자 키운 아빠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해서 더 죄송했습니다. 아빠가 하늘로 가서 엄마랑 행복하게 저를 기다리길 바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에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취급이었으니 더 털릴 정도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나 이제 당신하고 시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우리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만든 거 바로 너희 아빠야. 내가 그동안 너희 집에 얼마나 잘했니?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도장 찍어.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사실 속으로 이혼 못해준다고 들어놓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아빠가 죽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는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의 정은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요. 딸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좋은 아빠도 전혀 아니었고 시댁에서 딸이 자라면 고통만 받을 게 뻔했거든요. 우리가 이혼한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시아버지는 날뛰었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빠가 살던 그 집에서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딸이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요구르트 배달도 했고 새벽에는 잠을 자지 않고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도 했어요. 밤에도 잠을 포기하고 인형 눈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제 시간을 다 버리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어차피 떠난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서 그 시간에 일하면 잠시라도 우울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은 너무 순한 편이라 이런 엄마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8개월을 일하니 작게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미용실을 열었어요. 결혼 전에 미용실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어 다시 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건지 미용실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새벽부터 열었더니 손님들이 많았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미용실은 오픈하고 바로 장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시댁에서 묶여있으면서 고통받았는지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죠? 우리 아빠의 기일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에 저한테 매몰차게 우리 아빠를 외면했던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갚아줄 일이 생겼거든요. 미용실로 남편이 찾아와서 시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없냐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같이 시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제가 오자 시부모님은 둘 다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다. 미용실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니?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줘 너무 고맙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네? 설마 제가 지금 병원비를 내주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사람은 다 죽는 법이에요. 잘 가세요. 하늘에 가서 시할머니에게 제 안부 전해주세요. 시아버지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는 전 남편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0억이 있어도 너희 부모에게 줄 돈은 없어. 이런 걸로 나 다시는 찾아오지 마. 또 나를 보러 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너는 아픈 너희 아빠나 챙겨. 곧 죽을 거니까
남은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저는 저 말을 끝으로 아주 당당하고 행복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 죽었고 시어머니는 노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니 소문이 확 들려서 좋아요. 저는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고 통쾌한 마음뿐이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남은 인생 딸을 혼자 키우며 행복하게 아빠 몫까지 살도록 노력할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